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의실이 좀 크죠? 우리 15명밖에 지금 안 앉아 있는데 강의실이 원래 조그만 강의실이었는데 강의실 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요. 좀 큰 강의실에서 넉넉하게 좀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이 되게 크네요. 원래 제가 유해반 강의를 15명으로 제한을 해가지고 강의실 좀 조그만 강의실에서 칠판도 요거의 한 절반 정도 칠판 가지고 강의했었거든요. 강의실 넓어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일단 잠깐 제 소개부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급회계 연습 강의 시작하고 있고요. 제 이름은 김기동입니다. 공인회계사 하고요. 그 다음에 제 연락처 가르쳐 드릴 테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저한테 개인적인 상담 같은 거 하실 일 있으면 제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온라인 수업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개인적인 상담 같은 거 하실 일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돼요. 제 핸드폰 번호가 9143-1003입니다. 핸드폰 제가 뭐 강의할 때마다 공개해 드리는데 제가 연락처를 여러 개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핸드폰 제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핸드폰이기 때문에 이 상황과 가지고 전화하시면 안 돼요. 가끔 술 먹다가 밤에 친구들끼리 야 지금 전화하면 김기동이 받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가끔 막 밤에 이상한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 말고 그냥 여러 뭐 개인적인 정보가 들어가는 것들 상담할 게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제가 개인적인 상담하는 게 있었는데 이 친구가 육사를 들어갔대요. 육군사관학교. 얼마 전에 제가 상담받은 내용인데 문자로 막 구구절절히 이렇게 왔어요. 육군사관학교 들어갔는데 올해 1학년으로 들어갔나 봐요. 1학년 딱 들어가자마자 육군사관학교 들어갔더니 아닌 것 같대. 아닌 것 같아가지고 한 올해 8월 달에 육군사관학교 그냥 퇴사해버리고 퇴사가 아니죠. 뭐라고 하지? 퇴교? 그래요. 자퇴. 자, 아무튼 자퇴를 하고 세무사 공부를 좀 시작해 보려고 세무사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자기가 육사만 생각하고 그동안 살아와가지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를 것 같아가지고 그런 글들 그런 글들을 내가 공개해버려서 이 친구가 뭐 공개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글들 같은 경우에는 제 카페에다 글 올리면 이 진짜 개인정보 노출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질문 같은 경우는 저한테 문자 주시면 제가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거 이외에 학습 관련 상담이랄지 교재 관련 질문은 제가 다음 카페를 이용하고 있죠. 다음 카페를 이용하고 있는데 카페 주소가 좀 복잡하니까요. 그냥 다음에서 김기동 회계사라고 검색하시면 다음 카페로 연결되니까요.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제 카페에서 수험 관련 질문들 여기는 개인적인 질문들 같은 건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건 개인적인 질문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세 과목 유예생인데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거냐. 세 과목 유예생이라고 카페 올려봤자 본인이 누군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뭐 제 카페가 실명 카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개인적인 질문 아니고요.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개인적인 질문들은 여기다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인 질문 이외에 학습 관련 모든 질문은 다음 카페에 해주시면 됩니다. 제 강의 특징 중에 아주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그 저장소 아카이브가 되게 좋다라는 거죠. 가만 있어봐. 내가 카페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시간 제한이 걸려버렸네. 가만 있어봐. 이게 어떡하지? 확인. 시간 연장 요청하기. 제 카페를 지금 내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 시간 제한이 걸려버렸는데 제가 아이패드를 애랑 같이 공유하거든요. 내가 자꾸 아이패드 갖고 가가지고 유튜브 보고 막 그래가지고 하루에 제가 10분으로 제한을 했어요. 제가 오전 강의하면서 10분을 다 써버렸네. 그런데 이게 아이디가 내 거잖아요. 그런 건데 아이디 비밀번호 풀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 애가 내 비밀번호를 알아요. 그래서 애가 자꾸 내 비밀번호를 바꿔가지고 스크린 타임 걸어봤자 애가 내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가지고 이게 의미가 좀 없는데 그래서 애가 비밀번호 바꿨는데 그 비밀번호를 제가 몰라요 아직. 오늘 저녁에 들어가가지고 애한테 비밀번호 좀 물어봐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안타깝지만 인터넷 검색은 안 됩니다. 아무튼 보여드렸더니 카페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카페 실패. 카페 들어가 보시면요. 접속하고 들어가 보시면 지금 카페 회원수가 한 6만 6천 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작년 제가 이맘때 연습서 중급회계 연습서 강의 시작할 때 카페 회원수가 5만 한 7천 명 정도였거든요. 한 1년만 한 9천 명 정도가 이렇게 회원가입 신규를 해주셔가지고 정말 질문들이 카페에 되게 많이 올라옵니다. 제 카페 들어가 보시면 제가 올린 글도 댓글 개수를 보니까 한 10만 5천 개인가를 제가 댓글을 썼더라고요. 제가 2007년도부터 이 카페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해가지고 지금 한 거의 15, 16년, 17년 정도 이렇게 카페가 좀 자료가 누적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궁금하신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카페 질문들이 진짜 다 있어요. 공부하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뭐 카페 들어가셔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해주셔도 되겠지만 동일한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의 핵심 단어로 검색 같은 거 해보시면 정말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자료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아직 그 대용량 아카이브이기 때문에 들어가셔서 검색하시면 정말 유용한 자료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학습 관련 질문이랄지 그 다음에 교재 관련 질문 수험 상담이랄지 개인정보가 들어가지 않은 수험 상담이랄지 그 다음에 기출문제 질문
기출문제. 회계사 1차 시험, 회계사 2차 시험, 혹은 세무사 1차 시험, 세무사 2차 시험 보고 나면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답안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바로 문제 풀어가지고 유튜브에 강의를 하고요. 2차 시험은 답안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항상 제가 2차 시험 보고 나면 그날 밤에 다 문제 풀어가지고 답안 올리죠. 거기에 기출문제랄지 그 관련된 질문 같은 것도 다 있으니까요. 여기 기출문제 문제 풀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글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개인적인 질문은 그냥 전화 이용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재 관련 질문이나 학습 관련 질문은 카피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들으시면서 또 혹은 혼자 이렇게 온라인으로 문제 푸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카페를 좀 자주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습관을 기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공부하다 궁금한 점이 들면 나만 궁금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똑같이 궁금해하는 거구나라고 서로 위안을 받으셔야 돼. 위로를 받으시고 나만 이상한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걸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강의 어떻게 할지 좀 여러분들한테 강의 계획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원에서 재무회계를 담당하고 있고요. 학원에서 재무회계 하면서 기본 강의와 그 다음에 연습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죠. 제가 기본 강의로 진행하고 있는 게 회계 원리부터 기본 강의를 진행을 해요. 회계 원리, 그 다음에 중급 회계 기본 강의, 그 다음에 고급 회계 기본 강의, 이렇게 강의를 기본 강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끔 회계 원리 수업 듣고 나서 중급 회계 수업 듣고 중급 회계 수업 다 들었는데 왜 1차 시험 문제가 안 풀리냐,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아시고, 뭐 고급 회계 수업 들었는데 고급 회계 1차 시험 문제가 왜 안 풀리냐, 2차 시험 문제가 왜 안 풀리냐, 중급 회계 기본 강의만 듣고 고급 회계 기본 강의만 듣고 연습 문제를 여러분들이 안 풀어보신 상태에서 시험 보러 갈 수는 없죠. 왜냐하면 기본 강의, 회계 원리도 마찬가지고 중급 회계도 마찬가지고 고급 회계도 기본 강의는 문제풀이 강의가 아니라 내용 설명 강의거든요. 그래서 내용 설명을 여러분들이 들으신 다음에 문제풀이 연습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풀이 강의, 문풀 강의죠. 문풀 강의를 들으셔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물론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같은 경우가 있죠. 올해 회계사 1차 시험, 회계사 2차 시험이 아니라 엊그저께 그 발표가 나왔던 회계사 2차 시험 최종 합격자 중에 최연소 합격자가 있죠. 예, 친구들이 제 카페에다가 그런 글을 올려가지고 그 친구는 강의 없이 문제만 풀어가지고, 보셨어요? 합격수기? 저도 읽어보진 않았는데 소문만 들었어요. 선생님들이 막 학생들이 막 얘기를 해가지고 강의 없이 문제만 풀어가지고 2차 시험 최종 합격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그런 사람이랑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정말 1년에 한 명도 아니고 10년에 한 명 정도. 처음 봤어요. 내가 지금 이 바닥에서 20년 넘게 있었는데 자기는 강의 한 개도 없이 그냥 혼자 기본서도 혼자 보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 풀이도 혼자 풀어가지고 그렇게 합격했다는 거 처음 들어봤는데, 그런 정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회계사 하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은 국가 민족을 위해 회계사하는 게 아니라 나가서 나라를 구해야 돼. 나라를.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경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정상적인 학습 과정은 기본 강의 수강하고 문제풀이 강의까지 여러분들이 수강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문풀 강의가 중요한 건 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게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가장 좋은 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문제를 풀어가지고 실력을 쌓아가는 건데, 근데 스스로 문제를 풀어서 실력을 쌓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연습서 강의 한번 들으신 다음에 문제 푸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계속 혼자 하셔가지고 이제 실력을 올려서 시험 보러 가시는 거죠. 문풀 강의가 1차용 문풀 강의가 있고요. 1차용 문풀 강의, 객관식 문제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2차용 문풀 강의가 있죠. 1차 문풀 강의는 지금 제가 학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객관식 강의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객관식 문풀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2차용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3가지 종류로 연습서 강의, 주관식 연습서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물론 객관식 강의는 필수는 아니죠. 보통 요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강의 듣고 그 다음에 이제 한 7월달, 8월달, 9월달 정도에 연습서 강의를 듣잖아요. 사람들에 따라서 지금 제가 적어드리고 있는 심화 연습서 강의를 듣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어차피 혼자 공부할 거고 온라인 강의를 들을 거라면 보통 심화 연습서 강의가 아니라 동차용 강의 같은 것들을 듣든가, 아니면 여유가 좀 있으면,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유예용 강의를 듣기도 하죠. 그래서 연습서, 주관식 문제풀이 강의를 듣고 객관식 시즌에는 객관식 강의는 안 듣는 게 나아요. 들어야죠. 물론 들어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연습서 강의가 충분히 실력까지 올라왔다라면 객관식은 좀 다양한 문제를 정확하고 빨리 푸는 연습을 하는 거니까 객관식 강의 없이도 객관식은 문제만 풀어가지고도 충분히 가능을 하긴 합니다. 2차용 연습서 가중 강의가 심화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동차 강의가 있죠. 동차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유예생 강의가 있어요. 최근에 기출문제 기조를 보니까 이거는 이제 필요 없는 강의가 돼버린 것 같아.
동차용 강의는. 어차피 동차생들은 문제 못 풀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동차용 그나마 중급 회계 연습은 동차용 강의란 게 의미가 있거든요. 하지만 고급 회계 사태 아시죠? 결국엔 모두가 다 행복해진 채점이 되었지만 원래 실제 채점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정말 모두가 다 불안했었거든요. 모두가 다 불안했었거든. 그래서 중급회계 같은 경우에는 유예생 전용이 아니라 동차용 강의만 가지고도 중급회계는 아무래도 문제가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 점수 확보할 수가 있는데 고급회계는 문제가 50점 베이스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고급회계 부분은 이제 동차용 강의가 사라질 것 같아요. 고급회계 부분은 유예용 강의까지 들어야 동차생들도 필수적으로 좀 들어야 준비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올해는 정말 채점이 모두가 행복한 채점이 되었지만 원래 그런 채점이 아니죠. 원래 제모역이 다 칼체입니다. N으로 없이 다 칼체해버리는데 올해는 N으로 없이 다 칼체해버리면 합격생이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정말 너그럽게. 근데 심지어 이것도 봤어. 현금으로표 채점을 했는데 그냥 뭐 10을 적었대 이렇게 아무 쓰잖아. 그래서 1점. 1점. 답도 다 틀렸는데 뭔가 잉크에 써놓은 게 있으면 1점. 아예 0이라고 써도 1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잉크값 점수가 1점. 아무것도 없으면 종이값이라도 줘야 되는 건데 종이값은 안 주고 잉크값을 1점 줬다는 그런 얘기까지 흘러나올 정도로 채점의 기조가 좀 많이 올해는 너그러웠는데 앞으로 안 그럴 거예요. 아무튼 심화형 강의가 있고 동사형 강의 있고 유예형 강의가 2차 연습서 강의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수업 듣고 있는 건 유예형 강의입니다. 심화 강의 같은 경우에는 2차 시험을 기준으로 합격하기 위해서 완성도가 100%까지 합격 가능권으로 본다라면 심화반 강의는 제가 한 70% 정도에서 멈춰요. 심화반 강의는 아직 1차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심화 강의의 목적 자체가 객관식 공부 넘어가기 전에 주관식으로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는 거잖아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진짜 2차 경험이 아직 없는 친구들이고 1차 경험 없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70%까지만 제가 끌어올려서 강의를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문제 좀 풀려가고 깊이 들어가려면 그냥 멈춰버려요.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고 한 70% 정도 수준이라서 딱 1차 객관식 공부를 하기 위한 사전학습으로 공부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차형 강의 같은 경우에는 딱 어디까지만 제가 끌어올리냐면 100%까지만 끌어올려요. 물론 여기도 0%부터 100%까지 제가 끌어올려가지고 어차피 합격이란 게 100점 맞는 합격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60%까지만 여러분들이 점수 확보하면 되는 거라서 100%까지는 강의는 하겠지만 목표 점수는 한 60점에 실수를 용인하고 틀리는 거 감안해가지고도 60점 정도가 점수가 나오게끔 제가 하는 강의가 동차형 강의고요. 그 다음에 제가 1년 동안 강의하는 것 중에 가장 긴 시간을 투입해가지고 강의하는 게 유예형 강의죠.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신 이 강의입니다. 이 강의는 제가 한 130%까지 끌어올려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만 다 여러분들이 정답률 올리시면 거의 한 100점에 육박할 수 있게끔 점수가 나올 수 있게끔. 물론 올해 고급회계는 예외였습니다. 올해 고급회계는 이건 피할 수 없는 위험이었어요. 아무튼 한 130%까지 제가 끌어올리기 때문에 강의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예전엔 제가 강의할 때 유예 강의를 한 30%부터 출발해가지고 100%까지 끌어올렸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문제가 유예형 강의 수업 듣는 친구들 자체가 통차로 여러분들이 제모회계 시험 본 다음에 안 좋은 결과가 있어가지고 유예가 된 거기 때문에 선생님 바꾸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물론 저를 바꿀 수도 있겠지만 제가 교체당할 수도 있겠지만 이 수업 듣는 것들이 아니라 듣는 분들은 나를 교체한 사람들이 아니잖아. 내 수업을 계속 듣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다른 선생님 강의 듣다가 유예 강의 넘어오면서 교체한 분들 있을 거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내용은 다 안다고 생각하고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하면 여러분들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유예반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0%부터 진행을 해요. 0%부터 한 130%까지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유예형 강의고 또 2차 강의 같은 경우에는 중급 회계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고급 회계 강의가 있죠. 25년도 올해 시험부터 중급 회계가 고급 회계랑 분할돼 가지고 요거 재무회계 1번으로 재무회계 2번으로 이렇게 출제가 됐죠. 이미 고급 회계 연습서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미 강의를 다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요건 시험 끝나자마자 7월 중순부터 제가 강의 시작해가지고 고급 회계 연습서 강의는 완강이 됐고요. 총 강의 횟수가 21회차까지 제가 강의를 진행을 했어요. 처음에는 고급 회계가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렵게 나와가지고 원래 연습서 강의가 중급 회계 강의를 시작하고 고급 회계 강의로 마무리가 되는 건데 고급 회계가 너무 어렵게 나와가지고 아직 이제 채점이 안 됐을 때였으니까요. 이거 고급 회계를 중급 회계 끝나고 나서 한 11월 달부터 제가 고급 회계를 진행했었거든요. 그럼 11월 달부터 여러분들이 수업 듣고 나서 혼자 준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제가 미리 했거든요. 7월 달부터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되었어. 그래서 정말 미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고급 회계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미리 7월 달부터 고급 회계 소강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합격해버렸네?
당연히 유예가 될 줄 알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합격해버리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이거 내가 어떻게 환불해 줄 수도 없고 아무튼 그런 좀 문제가 됐는데 뭐 가능한 친구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양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엑시트 하셔야 돼요. 아무튼 고급 회계는 지금 완강에 대해서 올라가 있으니까 고급 회계를 강의 필요하신 분들은 완강된 강의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되는 거고요. 저는 중급 회계 강의를 진행할 거고 계획된 강의는 40회 정도로 제가 강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30% 정도 수준에서 올라올 때는 한 30회로 제가 마무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예 그냥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중급 회계를 그냥 처음부터 공부한다라는 생각해가지고 예전에 기본 강의 공부했을 때 기억이 다 까먹었을 거 아니에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 그래서 저거부터 제가 다 기억을 상기시키면서 강의 진행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횟수가 좀 많이 있습니다.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강의 시간을 좀 늘리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복습할 시간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든다고 생각해. 오히려 강의 시간이 많으면 복습할 시간이 늘어난다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문제를 전수로 다 풀거든요. 그렇죠. 교재에 있는 문제를 전수로 다 풀 필요는 없죠. 딱 보다가 이건 하실 수 있으시죠? 혼자 하시고 이렇게 진행하면 되게 회차를 빨리 끝낼 수 있거든요. 하지만 교재에 있는 문제를 제가 전수로 다 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문제풀이 고민하면서 문제풀이 할 시간 제가 줄어드린다는 생각하에 좀 전수로 강의를 진행하니까 감안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의 시간표 여러분들이 이미 다 받으셨고요. 그 강의 시간표대로 제가 강의를 진행할 거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예 강의이긴 하지만 그냥 처음부터 새로 회계를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새로 공부를 시작한다고 따라오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지금부터 수업 진행할 겁니다. 이거부터 한번 우리 얘기해봐요. 재무회계를 왜 공부하는 거죠? 물론 시험에 나오니까 공부하는 거죠. 재무회계가 뭐 하는 거예요? 뭐 간단히 얘기하면 세법은 왜 공부하는 거예요? 세금 계산이죠. 재무회계는 왜 공부하는 거예요? 재무회계는 재무제표 작성이죠. 주자 채권자인 정보 이용자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인정한 회계원칙에 따라 재무제표 작성하는 게 바로 재무회계의 정의이자 재무회계의 목적이죠. 이걸 제가 칠판에 쓰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급회계 기본 강의 첫 번째 시간에 말하는 내용입니다. 회계란 무엇인가? 가볍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시간 OT 시간이라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뭐 설명드릴 거냐면 일단 재무회계 정의 말씀드리고 이 정의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정의하에 만들어지는 일반 목적 재무제표 종류를 좀 설명할 거고요. 그럼 일반 목적 재무제표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가 5가지가 있죠. 자산과 부채, 자본, 재무상태표 구성 요소, 수익과 비용이라는 포괄순이익계산서의 구성 요소 각각의 정의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더불어서 이것도 한번 해볼 거예요. 이게 회계 원리거든요. 우리 열심히 분개하고 있잖아. 열심히 분개하고 있는데 그 분개가 왜 분개를 하고 최종 결과물 어떤 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또 분개하는지, 그리고 우리 계정별원적으로 문제 푸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들 계정별원적으로 문제 푸는 게 보통 재고자산은 계정별원적으로 문제 풀잖아. 그럼 계정별원장의 의미까지 해가지고 제가 회계원리까지 한번 다 말씀드리고 나서 이거 설명하고 나서 두 번째 시간부터 이제 챕터별로 제가 강의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시간은 그냥 가볍게 여러분들이 자, 이 회계원리 이후에 참 오랜만에 듣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 재무회계의 정의가 있죠. 우리가 공부하는 건 관리회계도 아니고요. 우리가 공부하는 건 원가회계도 아닌 재무회계입니다. 정보회계도 아닌 재무회계 기본적으로 영리회계고요. 회계라는 게 영리회계가 있고 비영리회계가 있죠. 영리회계가 재무회계랑 원가관리회계고 비영리회계가 정부회계입니다.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영리회계 중에 바로 기업재무회계죠. 기업재무회계. 재무회계의 정의를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제가 적어드린 대로 재무회계는 해당 기업과 관련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재무정보, 생산을 하는 거죠. 생산의 책임자는 누구고요? 경영자의 책임하에 회계정보를 생산을 하죠. 생산된 회계정보를, 재무정보를 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재무정보를 원하는 수요자한테 보내주게 되는 거고, 그 재무정보의 수요자는 우리 개념체계 공부하는 것처럼 주요 정보 이용자들이 있죠. 회사는 물론 다양한 정보 이용자들이 있죠. 일반 대중들도 있고 당국도 있고 그다음에 경영자도 있겠지만 재무회계 정보는 이 회계정보의 주요 정보 이용자인 누구예요? 주주와 채권자. 주주와 채권자. 그거 있죠. 개념책에 나오는 거 현재 및 잠재적인 투자자, 그 다음에 기타 채권자, 뭐 대여자, 그런 사람들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주주와 채권자가 경영자한테 뭘 제공하나요?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하죠. 주주와 채권자는 자기가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경영자를 통해서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자본에 대한 수익을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경영자한테 자금을 제공해주고 주주와 채권자, 주주는 배당을 얻기 위해서 자금을 제공하는 거고요. 채권자 같은 경우는 이자를 얻기 위해서 자금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럼 경영자가 회사를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잖아. 그럼 주주와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제공한 자금이 원활하게 운용이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경영자는 회사의 주인은 주주와 채권자지만 회사의 대리인인 경영자가 주주와 채권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겠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주주와 채권자는 회사의 소유주고요. 넓은 의미죠. 경제학에서는 둘 다 회사의 소유주로 보죠. 주주도 자기 자본, 채권자도 타인 자본이란 이름으로 자본가라고 부르는 거지만 재무회계는 넓은 의미가 아니라 좁은 의미를 보죠. 재무회계 회사의 주는 누구예요? 주주입니다. 넓은 의미는 채권자까지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자금을 제공했지만 주주와 채권자 중에 더 많은 위험을 부담하는 당사자가 바로 주주잖아요. 주주가 더 많은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경영자 누가 뽑는 겁니까? 주주가 뽑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청산돼 버리면 채권자가 선순위고 부채, 주주가 후순위이기 때문에 주주가 더 많은 변동성 위험을 부담한다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주주가 뽑은 경영자가 주주와 채권자로부터 납입받은 자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죠. 그럼 운영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는 거고 자금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는 건데 이 정보를 제공하는 걸 회계에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재무 보고다라고 부르는 거죠. 왜 이름이 재무 보고죠? 주주와 채권자가 자금을 제공한 활동을 재무 활동이다라고 부르기 때문에 재무 활동을 수행한 주주와 채권자를 위해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해서 재무 보고다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재무 보고는 당연히 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돼? 서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정보 이용자를 위해서 경영자가 뭐 말로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서류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는 거고 그 재무 보고에 이제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오죠. 핵심적 수단. 회사의 상황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재무 보고의 핵심적 수단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일반 목적으로 작성된 일반 목적 FS라고 쓰겠습니다. 일반 목적 재무제표라는 문서화된 형식에 의해서 주주와 채권자에게 경영자가 재무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일반 목적과 대비가 되는 말이 무슨 목적이죠? 특수 목적.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즉 경영자가 정보를 제공하는 이 재무보고는 주주를 위한 재무보고, 채권자를 위한 재무보고, 금융당국을 위한 재무보고, 일반 대중을 위한 재무보고가 아니라 주주와 채권자 모두의 공통적 이해관계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해서 특수목적이 아니라 일반 목적이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특수목적 보고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관리회계, 그게 특수목적이죠. 누구만을 위한 정보예요? 경영자만을 위한 맞춤 정보를 제공하는 거, 그게 특수목적이고요. 또 세법, 법인세법, 이것도 특수목적이죠. 기업들의 과세소득 계산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특수목적 보호를 세법상 만들어지는 세법상 뭐 소득금액 중 합계표랄지 이런 거다라고 부르는 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재무회계는 특수목적이 아니라 일반 목적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럼 그 일반 목적 재무 정보를 주주와 채권자는 그대로 이용하진 않죠. 일반 목적으로 보고를 해주면 주주와 채권자는 자기 상황에 맞게끔 정보를 변형을 해가지고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일반 목적 재무제표로는 핵심적 수단으로 정보를 제공해주게 되는 건데 문제는 이 일반 목적 재무제표를 경영자가 아무 근거 없이 만드는 거예요. 이걸 만들게 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 일반 목적 재무제표를 만들게 한 근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회계 기준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 회계 기준 중에 기업들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니까 기업회계 기준이다라고 기업회계 기준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 기업들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계 기준이다라고 해서 기업회계 기준이라고 부르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준이니까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K갭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요즘 뭐에다가 다 K자 붙이죠. K밥, 뭐 K드라마 다 K자 붙이는데 우리 회계 기준도 뭐가 있는 거예요? K갭 있는데 엄격히 말하면 K갭이 아니죠. K갭이 아니라 외국에서 만든 회계 기준을 우리나라에 번역해서 우리나라 현실에 만든 게 아니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가지고 작성한 회계 기준, 작성된 회계 기준으로 일반 목적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 거고 우리나라는 이 K갭 기업 회계 기준이 투트랙이죠. 투트랙. 그래서 상장 기업용 회계 기준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고요? IFRS 국제 회계 기준이다라고 부르죠. 전 세계 모든 회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회계 기준. 이걸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한국채택 국제 회계 기준이다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장 기업들이 아니라 비상장 기업들이 있죠. 비상장 기업들은 굳이 국제 회계 기준 정도의 신뢰성까지 확보하진 않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로컬 기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게 있죠. 원래는
상장기업용 회계 기준이 국제 회계 기준이기 때문에 비상장용 기업 회계 기준은 비상장 기업 회계 기준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건데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불러지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비상장 기업도 뭘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 회계 기준을 선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국제 회계 기준의 위상은 상장 기업들은 강제 적용하는 거고 비상장 기업들이 국제 회계 기준을 선택했을 때 재무제표 작성 기준을 이용하는 게 바로 국제 회계 기준이고 그럼 우리나라에서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비상장 기업들 중에 국제 회계 기준 적용을 선택하지 않은 기업들이 재무제표 작성 기준으로 강제가 되는 게 바로 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입니다. 회계 기준이 두 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공시되는 재무제표는 바로 국제 회계 기준 베이스의 재무제표도 있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의 재무제표도 있겠지만 우리 시험에 뭐만 나와요? 국제 회계 기준만 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국제 회계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 목적 재무제표 작성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고 그걸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이건 회계법인에서 교육을 해요. 전 여러분들한테 국제 회계 기준 가지고 교육하는 거고요.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 회계사 되고 나시면 회계법인은 상장 기업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비상장 기업도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회계법인에서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입니다. 물론 국제 회계 기준이 조금 더 신뢰도가 높은 거고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좀 간평법이에요. 국제 회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국제 회계 기준에 어려운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여러 가지 예외 사항을 적용해 가지고 재무제표 작성 기준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 회계 기준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의 그냥 상위 호환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